네, 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단일 등급 필기 3과목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에 대해서 1, 2과목을 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워드 필기를 기준으로 3과목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뭐 드릴 때는 당연히 1, 2과목을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3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시험 문제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쓸 상과목의 요약집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것은 이제 교환 폴더에 있고,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제 뭔가 부연 설명 같은 걸 적는 것은 이제 부록 샘플 폴더에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메모장을 먼저 보시고요. 상과목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3과목의 존재 여부를 살짝 잘 모르겠는 게, 일단 3과목은 약간 일단 제목의 이름부터가 컴퓨터 및 정보 활용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약간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약간 뭔가 상식, 그리고 약간 범위가 약간 넓은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상담에서 공부하실 게 딱히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1과목 내용도 나오고 2과목 내용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목으로 있는 것 같고요. 1, 2과목 내용을 전부 다 안다고 해도 사실은 3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과목에 대한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든 약간 좀 뭔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이 좀 이렇게 쌓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상과목 이제 수업 이제 방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과목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도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제 기출문제 기반으로 작성된 요약본으로 수업을 할 거라서요. 사실 제목이 지금 상과목 용어와 컴퓨터 기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배울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5번까지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만 배울 거거든요. 상과목 용어, 컴퓨터의 기원과 세대별 특징, 컴퓨터의 종류, 그리고 자료 단위, 그 다음에 컴퓨터 기본,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는 이유는, 어차피 상과목에는 용어들이 나올 거고, 게다가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들 배울 건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니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과목 이제 뭐 주요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좀 꽤나 있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C에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많이들 문제에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T 신기술 용어라고 해서요. 흔히 이제 뭐 과거에 쓰는 용어보다도 현재 사용되는 언어, 현재 사용되는 용어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용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흔히 이제 신기술 용어 같은 게, 참고로 신기술 용어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약간 잠깐 살펴보면, 뭐 빅데이터, 뭐 Y 프로, 뭐 5G 등의 뭐 이런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제 IT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 문제가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겹쳐진 게 나오더라도 약간의 문제 유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살짝 나눠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1, 2, 3번까지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4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부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일단 보기 전에 위에 샵을 써놓은 걸 보도록 할게요. 3과목의 제목은 컴퓨터 정보 활용입니다. 즉 PC에 대한 정보적인 기본 상식에 대한 과목이고요. 각가지 많은 컴퓨터 용어와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므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깊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까지 진행할 거고요.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부터 상과목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첫 번째로 보게 될 텐데요. 자, 얘가 이제 배울 것은 펌웨어와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록 쪽에서 뒤에 웨어로 끝나는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나올 거거든요. 흔히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웨어라고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될 거고요. 프로그램 또는 앱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펌웨어를 배울 건데요. 사실은 펌웨어랑 미드웨어 중에 문제에 나오는 비중에 있어서는 펌웨어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펌웨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란 사용자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설명상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이 좀 약간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는지 제가 이제 부록 쪽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많이 있냐면, 혹시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끔가다 이제 갑자기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휴대폰 안에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즉 장치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것을 펌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하고 싶을 때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자면, 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을 때 가능하고요. 게다가 약간 중요한 파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에 담겨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안에, 즉 컴퓨터 안에 있는 약간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을 좀 치자면 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옆에다가 실명을 쓰면은 롬이라는 것은 이제 비발성 메모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미드웨어입니다. 미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버랑 클라이언트들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서버랑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을 공유하는 한 대인 컴퓨터 서버, 자원을 공유받는 클라이언트, 일반 PC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자원을 공유를 하다가 중간에서 연결자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아마 여러분의 문제를 푸실 때는 중간에서 연결해준다는 말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을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상관문 용어를 먼저 첫 번째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역사를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자, 컴퓨터의 기원과 세대별 특징입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컴퓨터의 이름, 막 두 번째 컴퓨터 이름, 이렇게 다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은 제일 지구상에 나온 첫 번째 컴퓨터의 이름과 두 번째 컴퓨터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최초의 컴퓨터를 애니악이라고 합니다. 애니악이라고 하고요. 애니악은 최초의 컴퓨터로서 밑줄입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아이콘을 말하는 건데 이 아이콘이 프로그램, 즉 컴퓨터 밖에서 따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최초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IT 시대의 시작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애니악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였죠? 외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악을 약간의 보완을 해서 두 번째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애드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니악과 애드삭은 같이 묶어 놓으시고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애드삭은 애니악에 뭐 어떤 단점을 보완했을까요? 밑줄입니다.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내장 방식이라는 것은 약간 오늘날의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아이콘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장과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 이 점 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개를 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대별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흔히 이제 저희들은 이것을 영어로들 부르고도 합니다. 필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3G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4세대는 현재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 4G라고 합니다. 그리고 5G는 현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대 5G라고 합니다. 여기는 G자는 제네레이션, 즉 시대, 세대라는 뜻이고요. 3세대는 이미 지나왔죠. 흔히 저희가 이제 빠르지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도 빠르지 않을 시대는 3세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속도가 올라가는 시대가 4세대, 5세대가 되겠죠. 실제로 지금 저희는 5G 휴대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기지국도 많이 없고 5G 휴대폰이 그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4.5세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 1세대랑 2세대는 없냐? 1세대랑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어차피 저희는 문제를 풀 때 요즘 기준에 맞춰서 이제 개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3세대랑 4세대 정도만 특징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세대 때 밑줄 칠게요. 여기서 3세대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다중화 처리입니다. 그래서 다중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3세대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중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다중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로 이제 발전이 됐었을 때는 이때부터, 즉 4세대는 좀 나온 지가 좀 엄청나게 오래됐죠. 4세대는 개인용 컴퓨터로 개발이 됩니다. 물론 개발뿐만이 아니겠죠. 이제부터는 뭔가 좀 나아지게끔 분석과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 PC를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부터는 이제 일을 처리할 때 일을 나눠서 처리하는 분산 처리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이렇게 제가 밑줄 치는 부분만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세대는 사실은 이제 AI 기술, 굉장히 좋은 기술들은 전부 다 5세대 때부터 발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세대는 그렇게 뭐 잘 집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컴퓨터의 기원과 세대별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 번씩 쭉 정독하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밑에 보시면 컴퓨터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슈퍼컴퓨터부터 하이브리드 컴퓨터까지는 사실은 엄청나게 이거 말고도 많은 컴퓨터의 이름들이 많겠죠. 사실은 이제 쌍 과목의 문제를 대해서 풀 때 약간 알아야 될 부분들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2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기상청이랑 약간 각종 공공기관 같은 데다가 있거든요. 요즘 아마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나사에는 되게 많죠. 우주 항공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큰 컴퓨터를 의미를 하고요. 또는 정말 대용량, 정말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씁니다. 그래서 밑줄을 좀 칠까요? 뭔가 우주 항공 같은 것들이나 기상 예보, 그리고 각종 정밀 과학 기술 같은 거에 대한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용 컴퓨터는요, 앞에 전용자가 붙었기 때문에 야, 우리 이거 전용으로 하자.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밑줄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게 됩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위에서 서버랑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PC라는 것은 데스크톱 컴퓨터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워크스테이션은요, 밑줄 서버용 컴퓨터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에 나온다면 옳지 않은 걸로 워크스테이션은 클라이언트 전용이다라는 말로 뒤집어서 나오게 될 테니까요. 옳지 않은 거 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와 하이브리드입니다. 흔히 이제 원래 사실은 슈퍼 전용 워크스테이션 따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따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게 될 거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디지털의 숫자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로라고 해서 기판이라고 하죠. 논리 회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논리 연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논리 연산은 저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사칭 연산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을 외우실 때는 굉장히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논리로 시작하는 것들, 이 논리라고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흔히 그 반대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쓰이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반대인 곡선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증폭회로와 미적분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점, 셀 수 없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럼 셀 수 없는 연산은 뭘 연산을 하냐? 예를 들어서 연필의 개수, 사람의 명수, 이런 것들은 디지털 컴퓨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지금 잘 쓰이지도 않고 뭔가의 전용 컴퓨터로 쓰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속도를 잴 때, 속도는 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식물의 성장 같은 약간 이렇게 셀 수 없는 연산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디지털의 장점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한꺼번에 합한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 디지털 아날로그 이쪽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별표를 꼭 치시면서 간단하게 영상 잠깐 멈추시고 정독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4번입니다. 이제 4번, 5번 두 개 남았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왜냐면은 난이도가 쉽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단위들입니다. 단위들은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자료 단위부터 보겠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자료 단위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왼쪽에서부터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가면 갈수록 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컴퓨터의 최소 단위가 되겠죠. 그것을 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가 모여서 니블, 니블이 모여서 바이트, 바이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그 다음에 파일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료가 커진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순서로도 알고 계셔야 되고 누가 제일 큰지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료 단위를 외우실 때는요. 앞에 글자만 따서 많이들 외우시죠. 비, 니, 바, 워, 필, 레, 파 이렇게들 많이들 외우십니다. 물론 많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공부할 때도 앞에 글자를 따서 외우는 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용량입니다. 용량은 그래도 컴퓨터를 조금 다루신 분들도 그럴 거고 안 다루신 분들도 아마 USB나 휴대폰 같은 데서 야 너 USB 몇 기가야? 휴대폰 몇 기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읽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킬로바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용량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PB, 페타바이트가 가장 용량이 많아집니다. 시중에는 지금 테라바이트까지 나온 상태고요. 가격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부등호 처리하면서 비싸지게 되겠죠. 대부분 기본적인 단위는 메가바이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이면 모일수록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는 단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셔서 단위라고 같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가지는 뭐냐면 문자 코드 단위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자 코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자 코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키보드로 모니터에 문자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은 표현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표현할 때 도와주는 코드라고 그냥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의 문자 코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읽을 때 BCD 코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ASCII라고 읽으시면은 어디 가서 조금 무시를 당할 수도 있으시니까요. 이것은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써드릴게요. ASCII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EBCD, IC 코드라고 하면 됩니다. 흔히 이제 BCD와 ASCII와 EBCD, IC는요, 3글자, 5글자, 6글자로 이렇게 글자 수가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워드를 배우기 때문에 다른 약간 어려운 자격증 쪽에서는 약간 좀 더 깊은 설명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워드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BCD랑 ASCII랑 EBCD, IC는요, 흔히들 말할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키보드의 모니터를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비트의 수만 알면 됩니다. BCD는 밑줄 칠게요. 6비트, ASCII는 7비트, EBCD는 8비트입니다. 하나씩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가 길어지는 만큼 비트도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어차피 ASCII 코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꼭 하나 해주시고요. 근데 ASCII 코드는 훗날 확장 ASCII라고 나오면서 8비트로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냥 ASCII가 아닌 확장 ASCII라고 말이 나올 때는요. 8비트라고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정도만 하면 될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티랑 해밍인데요. 페리티랑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류 검출 코드라고도 합니다. 오류는 잡아내야 되겠죠. 페리티 코드라는 것은 1비트로서 오류를 검출하는 코드로 될 거고요. 여기다 제가 1비트라고 적어 놓을게요. 1비트. 자,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도대체 비트가 뭔데 자꾸 비트라고 하냐? 비트는 위에서 배웠듯이 자료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BCD가 6비트다 그러면은 BCD가 한 가지의 일을 하면은 6명이 도와준다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페리티는 왜 1비트일까요? 왜냐? 오류를 검출하는 역할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밖에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해밍 코드는 오류도 찾아주고 수정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역할이 몇 개일까요? 검출과 수정, 축 2개겠죠? 그럼 몇 비트일까요? 당연히 2비트가 됩니다. 그냥 한국어로 쓸게요.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오늘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의 컴퓨터의 기본입니다. 사실 이 컴퓨터의 기본은 이제 이 과목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요. 진짜 여기 있는 컴퓨터의 기본이 정말 컴퓨터의 기본 상식이자 진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IT 자격증에 대한 첫 강의는 사실은 이 5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몸속의 뇌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CPU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CPU는 한국어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즉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의 뇌랑 똑같고요. 모든 것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CPU는 당연히 뇌랑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3가지를 전부 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기억장치라고 하기보다는요, 레지스터라고 해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친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는 CPU랑 CPU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어장치 안에 뭐가 있는지, 연산장치 안에 뭐가 있는지, 기억장치의 순서와 특징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제어장치는 종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장치 하는 역할만 알려드릴게요. 밑줄. 모든 것을 제어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관리해주는 장치들의 모임 장소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연산장치는 아시겠지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산할 때 사용하는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거 종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별표를 한 번만 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산장치의 종류는 첫 번째, 가산기라고 해서 덧셈을 수행하는 기계와 감산기라고 해서 뺄셈을 수행하는 기계, 보수기라고 해서 연산의 결과를 반대로 바꾸는 기계와 누산기라고 해서 연산을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잠시 동안 기억하는 기계와 그 다음에 상태, 데이터, 인덱스 이렇게 7개가 연산장치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연산장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면 첫 번째, 연산장치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연산장치에 대한 종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연산장치의 종류를 참고적으로 암기를 하실 때는 앞에 글자를 떼서 가, 감, 보, 누, 상, 대, 인 이렇게 앞에 글자를 좀 따서 외워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기억장치입니다. 지금 기억장치의 순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 쭉 다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기억장치는 컴퓨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고 사실은 기억장치가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가도록 할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기억장치의 순서는요, 왼쪽부터가 빠르고요, 가면 갈수록 살짝씩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지스터라는 기억장치가 가장 빠릅니다. 두 번째, 캐시 메모리라는 기억장치가 그 다음 느리고요, 주기억장치라는 게 그 다음 느리고 가장 느린 것을 보조기억장치라고 합니다. 빠른 순에서 느린 순으로 앞에 글자를 따서 레케 주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컴퓨터 내에서 밑줄 칠까요? 가장 빠른 임시기억장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앞에 임시라는 말이 꼭 붙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팁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 임시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임시라고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임시라는 것은 오랫동안이 아닌 잠깐 동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가 그만큼 빠르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빠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임시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하나만 쓰도록 할게요. 이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 레지스터가 컴퓨터 안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답은 써져 있을 겁니다. 자, 거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CPU 안에 존재합니다. 이 말도 꼭 옆에다가 써주시면서 밑줄을 꼭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지스터가 왜 CPU 안에 있을까요? CPU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 몸속의 뇌랑 똑같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구성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장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억장치는 가로 열고 레지스터고요. 이 레지스터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서 CPU 안에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레지스터가 여기 있는 레지스터가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여기는 주기억장치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캐시 메모리가 중간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 중요한 건 밑줄,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인데요. 일단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는 약간의 상생관계가 있고요. 주기억장치는 종류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R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2개거든요. 밑줄을 좀 치자면 램과 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램과 롬은 어떤 건지는 이따 밑에서 볼 거고요. 보조기억장치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장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USB 이동식 디스크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컴퓨터에 원래 꽂혀져 있는 애들. 그 다음에 SSD라고 해서 약간의
하드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보조기억 장치인 동그랗게 생긴, 지금은 안 씁니다, CD와 외장 하드 등이 있죠. 자, 보조기억 장치는 사실은 이제 종류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램과 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메모리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손으로도 만질 수가 있고 장비를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읽기가 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죠. 즉 저희가 저장을 안 하면 자료가 날아갑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 오른쪽에 적고 있는 메모장을 프로그램에 실행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꺼버리게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이 부록적인 파일에 대해서는 아마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주 쓸까요? 당연히 쓰기가 가능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램과 반대로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일단 컴퓨터가 자주 쓰는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아니죠. 즉 리드 온리, 즉 읽기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냐면 읽을 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읽고 바로바로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날아가지 않는 점. 그래서 오늘은요, 램이 휘발성이고 롬이 비휘발성이다, 이 부분이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문제 푸실 때 작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램의 종류와 롬의 종류도 아셔야 되는데요. 램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앞에 S와 D가 붙은 S램과 D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징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롬의 종류는요, 앞에 E자가 하나 붙은 EP롬, 그리고 앞에 E자가 두 개 붙은 EEP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롬은 EEP롬입니다. 그럼 EEP롬이 왜 그럴까요? EEP롬이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E자가 두 개 붙으면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위에서 캐시 메모리를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캐시 메모리는 저희가 원래부터 필수적인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흔히들은 이제 여기 있는 가상 메모리와 연상 메모리도 필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가상 메모리랑 연상 메모리는요, 일단 가상자는 가짜입니다. 흔히 이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즉 보조기억 장치는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용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서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합니다. 흔히 이제 대부분 약간 좀 TMI를 좀 드리자면,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기억력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보조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몸수 따지면 음식을 저장하는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의 기본 용량은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평균을 한번 내서 계산을 해보면 한 4GB에서 못해도 32GB까지는 쓰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보조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용량 평균이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따지면 10TB까지도 최대로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기억 장치는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음식을 저장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제가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4GB를 갖고 있었을 때 용량이 부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의 이런 많은 용량을 조금 떼서 빌려주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기 보시면 처럼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죠. 뭐뭐 하는 것처럼 하지마, 뭐뭐 하는 것처럼 하지마, 이란 뜻은요, 실제 그 사람인 척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래서 왠지 문제를 풀 때는요, 처럼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가상 메모리를 따지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연상 메모리인데요. 연상하다. 연상하다는 한국인들이 딱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도 제가 연상하고 있는 거죠. 즉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장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확실한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가봤을 때는 그 길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기억된 정보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키워드는 기억된 이란 말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연상 메모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에 좀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근 30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과목은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의 때 돌아오도록 할 거고, 동그라미로 따지면 6번에 있는 입력과 출력 장치의 종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